안녕하세요. 불영입니다. 자, 오늘 5월 4일 부동산 노포 시간 또 여러분들과 함께 1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려고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얘기를 무엇을 하는 게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이제 제목은 미분양과 관련된 얘기를 올렸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지금 되게 복잡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이. 왜냐면 미분양도 감소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긍정적인 요인. 주택 인허가 문제가 또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 인허가도 조금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니까 긍정적인 요인. 그런데 미국의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분이 나오니까 또 이거는 또 부정적인 요인. 돌아가는 것들을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좋은 거와 나쁜 것이 같이 섞여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는 상황이 되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시장을 냉정하게, 냉철하게 봐야 되는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보니까 우리 송주님, 자, 마지막 인상이다라는 표현을 써주셨고요. 콘크리터님 같은 경우는 역대급 미국과의 금리 차에 우리 경제 조졌구나 싶습니다라고 표현을 해주셨고요. 자, 여기서부터 벌써 두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죠. 첫 번째는 어떤 분은 마지막 인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 같은 경우는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조금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 부분을 다시 한번 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동안 올라갔던 미국의 금리 인상 부분이 굉장히 컸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역시 금리 인상을 계속하기는 사실 불안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오늘 파월 의장이 표현했던 그 표현을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기로는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금리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제가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 다음 단계에서는 경기 침체라는 것들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항상 금리 인상의 속도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어느 순간에는 멈추고 다시 금리 인하로 방향성을 바꾸게 될 것이다라는 표현을 제가 유튜브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려봤었죠. 자, 그래서 그런 점으로 보게 되면은 금리 인하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서 굉장히 좋은 면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콘크리터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냐? 지금 역대급 미국과의 금리 차이라고 얘기가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런데 너무 극단적으로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차 중에서 가장 크게 벌어졌던 금리 차는 1.5포인트가 벌어졌을 때가 가장 과거 얼마 전까지 가장 컸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번에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0.75%포인트로 역대급이라고 아까 콘크리터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벌어져 버렸죠. 자, 이렇게 금리 차가 벌어지는 경우가 경제학적으로 또는 이제 이쪽을 많이 아시는 분들이 매번 얘기하는 소리가 무슨 얘기를 하게 되냐면 미국과의 금리 차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던 외국 자금이 다시 빠져나가게 돼서 환율 불안과 국내 경기에 문제가 생기고 주식시장에도 문제가 생기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자, 이 말도 틀린 게 아닌데 문제는 그건 것 같아요. 역대급 금리차가 발생했다라고 해서 바로 넘어갈 정도로 호락호락한 외국 돈들이 아니거든요. 나가게 되는 경우에는 뭔가 어떤 그 부분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발화점 같은 경우. 이제 그런 부분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근 국내 상황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예를 들어서 건설 경기 침체와 그다음에 PF 대출의 문제 이런 것들이 촉발이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게 되면 시장 자체가 안 좋아지니까 외국 돈들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런 부분들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지 콘크리터님이 조금 표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경제 큰일 났구나. 이렇게 보시기에는 저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멈췄다라는 것에서 긍정적인 요인. 그다음에 그동안은 보지 못했던 역대급 금리 차로 인해서 우리 경제가 조금 위험 수위에 도달할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그 위험 수위에 도달하는 상황이 국내적으로 보게 되면 뭐 PF 대출 문제라든지 금융기관의 문제라든지 연체율이라든지 기타 환율의 변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위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외국 돈이 빠져나갈 수 있으니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주의 깊게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지 이걸 가지고 너무 극단적으로 표현하실 필요는 없다. 금리가 1.5%포인트 정도 벌어졌다 하더라도 그렇게 심할 정도로 외국 돈이 빠져나간 적이 없었습니다. 외국 돈이 빠져나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나라에 펀더멘털이 문제가 발생을 했다라고 했을 때 더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그냥 경제학적 이론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라고 표현하시기보다는 이제부터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야 되겠다.
그 부분이 뭐냐? 국내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 이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더 지켜보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미국의 금리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요, 제가 볼 때는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것들을 갖다가 섣불리 이것이다라고 판단하고 난 다음에 긍정적인 요인으로만 무언가를 한다거나 부정적인 요인으로 무언가를 한다거나 이러실 필요는 전혀 없다. 오히려 이제부터는 사람들이 그래서 위축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또다시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금리 인상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잠깐 언급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주에 시장 분위기 잠깐 한 번 더 보고요. 최근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 전세와 관련된 얘기, 그 다음에 미분양과 관련된 얘기, 그 다음에 인허가와 관련된 얘기를 통해서 과거에 이러이러한 상황이 똑같은 게 있었는지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시장 분위기를 조금 보면은요. 지난주 시장 분위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번 계속 몇 주 동안 얘기했던 얘기랑 비슷합니다. 강남과 송파 연속적으로 좀 상승하고 있는 부분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 지금 현재 30대 분들이 몇 개월 전에 기사에서 보게 되면은요. 30대 부분들이 구매 심리가 급격히 위축됐다라고 하는 게 30대였다라는 게 나왔던 기사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 기사가 다시 반대적으로 매입 비중이 전체의 26%로 최고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밑에서 또 다른 그 해석 기사가 나옵니다. 30대 이하가 이 구축 아파트라도 사는 이유는 청약 당첨 확률이 1%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 부동산 시장이 다시 조금 살아나는 듯한 느낌이 드니까 이분들이 다시 들어온다. 여기에 각종 특례보금자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면서 뭔가 살아나는 듯 하지만 그 밑에 보게 되면은 전매 제한이 풀렸지만 실거주 양도세 발목을 잡히면서 분양권 거래는 풀렸지만 잠잠하고 있다. 특히나 이제 실거주 의무 이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서 역시 움직임 자체가 우리들이 바라는 그런 상황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아니죠. 여기에 청약 온기가 살아나고 뭐 둔촌주공도 완판되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긴 했지만 고분양가 단지는 여전히 썰렁하다라고 해서 결국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현명하게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이 현명하게 움직인다는 이 모습들로 인해서 우리들이 바라는 시장이 달아오른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요. 좋은 곳, 낙폭 과대 지역, 자, 이런 곳들, 그리고 가격이 분양가가 싼 곳, 이런 곳들 위주로만 움직이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으로 지금 현재 이어지고 있다. 나름대로 여러분들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자체는 뭐 흔히 말하는 달아오른다 보기보다는 일부 지역만 움직이는 그런 어떤 선별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부분들은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상승이 계속 될 것이냐 또는 여러 가지 외부 요인에 의해서 하락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현재 상황으로 보게 되면 외부 요인들이 크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상황으로 보여지진 않기 때문에 상승의 요인들이 굉장히 더 강해지는데 문제는 입지가 좋은 곳부터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면은요. 이것들이 입지가 좋은 곳 내에서의 순환매가 일어나면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잠실의 엘스나 리센치가 움직이게 되면은 그 밖에 파크리오나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주변부로 번져나가는 거. 즉 외부로 변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 단계에서는 또 그 외의 지역, 예를 들어서 위례가 움직인다든지 또는 뭐 광진구가 움직인다든지 성동구가 움직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옆으로 퍼져나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봐야 된다. 이제 이렇게 파생되는 부분들이 옆으로 번져나가느냐. 지금까지는 번져나가기는 하는데 고분양가 단지는 썰렁하고요. 분양권을 구매하더라도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분양권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지금 위치가 좋다라고 얘기하는 청량리와 같은 이런 곳들만 거래가 되는 그러니까 선별적으로 현명한 선택을 해서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들이 여러분들의 심리를 더 자극하게 되면 움직이지 않았던 실수요자들이 움직이게 되면서 더 확산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 부분이 원래 예전부터 나타났던 기본 흐름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길목들을 자세히 노려보시면서 파악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다. 이 과정에서 내가 좋아하는 곳, 내가 가고 싶어 하는 곳들이 두 단계, 세 단계 건너뛰어야 되는데 단번에 넘어가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들어가려고 하는 게 작은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게 맞겠죠. 이렇게 시장이 움직이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 않은 분위기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전세 시장의 분위기죠. 자, 전세 시장의 분위기가 지금 제가 몇 주에 걸쳐서는 전세 시장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최악의 상황은 아니다. 오히려 이것들이 다음번에 순식간에 바뀔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으므로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여전히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별로 좋지 않은 얘기들입니다.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걸러내셔야 되는데요. 일단 보게 되면 지난주에 나왔던 기사를 보게 되면 이런 기사가 가장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이대로면 제2 빌라왕 또 줄줄이 나온다. 즉 전세 사기와 관련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전세 사기 공포에 월세 100만 원 이상 오피스텔 거래가 급증한다. 대놓고 오피스텔 거래가 엄청나게 급증했다. 이런 표현은 아니더라도 쉽게 말하면 전세 사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굉장히 공포감을 느끼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는 전세 사기 특별법을 발의해서 피해자들의 경매자금 대출을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바꾸려고 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겠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나왔던 기사 중에서 각종 특별법이 있었는데 기존에 6가지 나왔다가 다시 4개로 줄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별로 제가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그냥 큰 그림으로만 일단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 지금 이 상황으로 시장 분위기가 이어지게 되면서 뭔가 조금 애매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전세 사기라고 하는 부분이 이번에만 있었던 것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현재 역전세난부터 시작해서 전세 시장의 이 붕괴 현상 같은 느낌이 드는 이 모든 것들이 상당히 이 전세 사기라고 하는 부분들로 인해서 발생된 것처럼 시장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다. 근데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이게 갭 투자가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원흉이다로 분위기가 좀 흘러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이 중에는 아마 이 방송을 보시고 있는 분들은 실제로 갭 투자가 원흉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냉정하게 좀 여기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갭 투자가 원흉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조금 분리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전세 시장에는요, 항상 전세 사기꾼과 갭 투자자들은 다 다른 형태로 구성되고 존재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예전부터 그래 왔었고. 그런데 그 당시의 시장 상황을 이용해서 무언가 사기를 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존재를 했었고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세 사기에 당하고 이런 부분들이 존재를 했었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것들로 인해서 지금 모든 것들이 전세 사기 이꼴 빌라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갭 투자자들이 모든 것들의 원흉인 것처럼 표현하는 그런 것들을 착각해서는 좀 안 된다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자체에서도 한 가지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갭 투자가 전세 사기뿐만 아니라 역전세난의 원인이 된 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맞다라는 것도 좀 인정을 해야 되겠죠. 근데 분명한 거는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한번 그 나온 기사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갭 투자자를 하면서 집주인들도 파산할 판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무너지는 상황이니 DSR 규제를 풀어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죠. 자, 그리고 깡통 전세란이 왔는데 여전히 2030 무자본 갭 투자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기사도 나오고요. 자, 그다음에 갭 투자의 성지 어떤 곳은 지방에서도 사러 온대요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에 분양권 전매를 허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이 지금 제대로 허용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 갭 투자자들의 위험성 때문에 제동이 걸려서 지금 제대로 진행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전세 사기 방지법에 좀 더 집중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런데 저는 이 부분들은 조금 더 냉정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는 갭 투자가 바로 직전에 엄청 광범위하게 퍼져나갔다. 그게 전문가들의 잘못이든 여러분들의 욕심이든 간에 그렇게 퍼져나감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갭 투자에 들어왔었고요. 갭 투자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그 물건대에서 전세를 내놔야 되는 상황인데 이 전세를 내놓는 상황의 시점에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역전세난이 난 거와 전세 사기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들을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상황을 보면서 갭 투자자들은 본질적으로 여전히 소액 투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계속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고요. 그래서 시장이 견고하게 되면 지금 현재 전세 사기로 힘드신 분들한테는 좀 더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겠지만 냉정하게 표현했을 때 갭 투자라고 하는 부분이 이로 인해서 잠깐 위축은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시장 분위기가 전세 사기 이꼴 갭 투자자인 것처럼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위축될 것이면 틀림이 없는데 이게 조금 더 시간이 걸러가면서 여전히 소액 투자라고 하는 어떤 레버리지 투자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는 한 이 부분들이 다시 활성화가 되면서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뭐 깡통 전세라든지 역전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 사라져 가겠죠. 그러니까 요번이 이 상황에서 최근 지난주에 나왔던 기사들의 이 갭 투자자 이꼴 전세 사기와 같이 동시에 보는 약간 그런 모습들은 냉정한 판단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마르티네스 님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셨네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임대사업자와 단기적인 시세 차익으로 수익을 얻으려는 갭 투자자들이 이번 사건에서 분명히 구분해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도 100% 동의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옆에 보여지는 첫 번째 기사를 보게 되면 그래서 집주인도 파산할 상황이다라고 했는데 장기적인 임대사업자들 같은 경우들은 가능하면 DSR 같은 경우는 좀 풀어주는 게 시장 자체가 더 극단적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만드는 게 맞는 거겠죠. 어쨌든 전 개인적인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이 기사를 보면서 그다음에 또 과거 사례를 돌이켜보게 되면은요. 2010년 초반 그때 전세 가격이 올라갈 때도 그 당시 전세 사기는 존재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전세 사기가 어떤 형태로 나타났냐라고 생각을 돌이켜보면은요. 그때 전세자금 대출이 활성화되던 시기, 그 전까지 별로 없었던 전세 대출이 활성화되는 시기라 이 전세 대출을 이용해서 불쌍한 서민들의 등을 치는 그런 전세 사기들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 전세 사기와 상관없이 갭 투자들은 여전히 존재를 했었던 거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갭 투자자들과 전세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서로 조금 구분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다. 여기에 전세 사기를 치신 분들 중에 상당수는 이렇게 악의적으로 하신 분들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갭 투자를 되게 욕심을 부려서 과도하게 해서 역전세란이 났고 과도하게 해서 역전세가 난 것들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면서 발생했던 일종의 요즘 같은 그런 상황도 만들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소액 투자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갭 투자 여러분들은 너무 시장 분위기를 모른 채 과도하게 들어오는 갭 투자는 지양해야 된다는 거. 그 부분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갭 투자로 성공을 한 것이지 이때 잘못 들어오신 분들 그래서 욕심부렸던 분들이 굉장히 손해를 봤다라는 거. 이 부분들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DSR도 어느 정도 풀어주고 그다음에 전세 반환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금 활성화시켜주고 전세 사기와 관련된 것도 조금 더 강화하고 이렇게 정부의 방침들이 나옴으로 인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차적으로 안정화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미분양과 관련된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할 때 미분양이 주춤했다라고 하는 게 지난달의 기사였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달에는 미분양이 감소했다라는 내용이 나올 것이다. 왜? 그 당시에도 둔촌주공은 완판이 되어 있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둔촌주공의 미분양 당시 팔리지 않았던 부분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로 표현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줄어들 것이고 그래서 어느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리고 한 달이 지난 지금 현재 역시 신문기치상에서는 미분양의 감소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미분양이 11개월 만에 줄어들었고요. 강남 3구 노원 가격 동시에 상승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둔촌주공 무순이 완판되더니 11개월 만에 미분양이 꺾였다. 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밑에 기사는 조금 초를 치는 기사입니다. 미분양이 11개월 만에 줄었다는데 다 짓고도 안 팔린 집은 수두룩하다. 자, 여기는 항상 본질을 좀 더 깊숙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다 짓고도 안 팔린 집이 수두룩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런 곳들은 어디에 있는지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데 서울과 수도권에서 이런 집들이 많은 곳들은 인천 쪽에 좀 더 많이 남아있죠. 자, 그렇다면 결국 입지가 나쁜 곳에 입지가 좋지 않은 곳, 입지가 조금 더 떨어지는 곳들에 남아있다. 그럼 시장 자체는 두 가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살아나서 입지가 좋은 것들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입지가 나쁜 곳들의 준공업 미분양이죠. 이런 것들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관점도 있고요.
이 미분양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점점점 좋은 곳도 미분양들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관점으로 또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게 되면은 미분양의 감소 어떻게 봐야 되냐라고 할 때 결국 정부의 규제 완화가 일어나게 되면 거의 100% 미분양 감소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 미분양의 감소가 나타나게 됐을 때 아까 그랬죠? 그래서 사람들이 시장이 좋아지네 그래서 사야겠구나라고 하면서 외곽 지역으로 순환매가 나타나게 되었을 때가 실제 미분양 감소를 했다는 그 상황을 보고 이제 집을 사야겠구나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제가 지금 제목으로 올릴 때 미분양이 감소한다는데 뭐 지금 사야 될까요? 막 약간 이런 식의 내용으로 썸네일을 좀 올려드렸습니다. 즉 바꿔 말하면 여러분들이 신문지상에서 미분양이 감소한다 그러니까 사야 되나라고 판단을 하기에는 외곽 지역의 집을 사는 것은 아직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미분양이 감소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분기별로 추세적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외곽 지역의 순환매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는 확실하게 들어가시는 게 맞다.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은 어설프게 먼저 들어가기보다는 그걸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게 낫고요. 그다음에 실수요자분들 중에서 지금 현재 자금이 내가 가려고 하는 지역이 넉넉하다, 자금이다, 어느 정도는 충분히 커버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렇게 됐을 때는 그분들은 실수요자분들은 들어가도 되는데 일단 이 미분양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2010년, 2011년 이때 정부의 미분양 감소 대책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미분양을 사게 되면 양도세를 100% 감면해 주는 지역도 있었고요. 70% 감면해 주는 지역도 있었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집값이 살아나기 시작했던 시점은 언제였느냐라고 생각을 하면은요. 우리들이 이제 통계상으로 보게 되면 2013년에 바닥을 찍고 2014년부터 바뀌었고요. 그러면 2010년, 2011년에 미분양 완화 대책 부분이 약 2년 정도 지난 후에 시장이 살아났다는 얘기잖아요. 즉 미분양이 감소한다고 해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분양이 감소하는 추세가 어느 정도 이어지고요. 입지가 좋은 곳들의 미분양들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외곽적으로 분위기가 퍼져나가는 상황이 되어야 여러분들이 마음 편하게 집을 살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정부 대책이 나와서 일부 지역들의 미분양들이 좀 줄어들어가는 모습이 있는데 양도세 감면이라든지 이런 대책이 지금 현재 나온 상황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가격이 엄청나게 반등할 시점이라고 보여지긴 않기 때문에 약간 좀 마음이 조급하신 분들은 조금 여유 있게 기다리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미분양이 감소한다고 해서 무조건 사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그것들이 외곽 지역의 주택 미분양들이 줄어들고 있느냐 부분을 봐야 된다는 거. 그렇다면 서울 수도권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수도권 외곽이나 인천 쪽에 있는 미분양 물량들. 그다음에 지방 같은 경우에는 역시 외곽 지역의 물량들이죠. 근데 지방도 역시 지금 중심부의 거래량은 어느 정도 살아나고 있는 거는 맞는데 외곽 지역은 여전히 좋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내가 사는 지역, 내가 관심 있는 지역이 어디냐를 판단해서 이쪽이 외곽이다라고 하게 되면 먼저 들어가실 이유는 좀 없는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점점 미분양이 감소되느냐, 미분양이 늘어나느냐에 대해서 매달 발표를 정부가 하죠. 이 부분이 계속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택 인허가 착공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자, 여러분들은 이 부분, 오늘 지금 제가 드려야 되는 부분 중에 미분양이 감소해야 된다는데 지금 사야 될까요? 라고에 대한 고민. 두 번째로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본 원리 중에 하나이니까요. 자, 보게 되면 자, 올 들어 주택 착공 36% 급감, 2, 3년 뒤에 또 공급난 온화라는 내용이 나오죠. 이게 최근 기사, 바로 지난주의 기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 인허가 착공 급강,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 재현. 자, 이런 기사들이 나오죠. 자, 이런 기사들을 볼 때마다 왠지 집을 사야 될 것만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죠. 그 밑에 기사도 비슷합니다. 주택 착공 평년에 비해서 반토막이 났고요. 공급 부족의 집값을 자극할 우려가 굉장히 높아졌다.
아파트 착공 건수가 2년 만에 82%로 뚝 떨어졌다. 2000년도 밑에 보시게 되면 2009년도 기사가 보이실 겁니다. 한 칸을 띄고 제가 밑에 기사를 보여드리고 있죠. 주택건설 인허가 작년 대비 39% 급감. 그런데 이때 기사가 2009년 기사입니다. 작년비라고 하니까 2008년이죠. 2008년이면 금융위기가 오기 바로 직전이니까 나름대로 분양은 굉장히 많았을 때. 자, 그러면서 급감한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그때 나왔던 기사, 그때가 이제 2009년 6월 달에 나왔던 기사고요. 그 다음에 2009년 6월이라고 하면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기억이 나시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집값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가 다시 살아나던 시점이 2009년 1, 2월부터 강남부터 살아나기 시작하고요. 이 기사가 나오던 이 시점에 이 기사가 불을 붙습니다. 지금 살아나고 있는 이 서울, 이때 6월쯤이면 노도광들이 뛰고 있을 때였었거든요. 노도광들이 들썩들썩하고 있는 기사에 인허가가 급감한다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것들을 보면서 그래, 이것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집값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어 라는 내용들을 많이들 얘기들을 하시고 있을 때였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밑에 기사, 9월 달 기사죠. 주택 건설 급감으로 2, 3년 후 부동산 가격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기사가 나오는데 이 기사를 맨 위 기사라고 보시게 되면은 또다시 뭔가 데자뷰 같은 느낌이 드시죠. 예전에 나왔던 기사와 최근 나왔던 기사가 아주 거의 동일한 기사처럼 느껴집니다. 자, 주택 건설 급감으로 2, 3년 후 부동산 가격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높다. 자, 2, 3년 후라고 하니까 2009년 기준으로 2, 3년 후라면 2000 몇 년일까요? 2010 한 2년 1년, 2년, 3년, 늦게까지 잡아도 3년이 되겠죠. 자, 그런데 그때 시점이면 가장 최악이었던 시점이기도 합니다. 뭐냐? 그 이후에 시장의 움직임을 얘기하기 전에 정부 정책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시점에 나타났던 현상이 뭔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올 들어 주택 착공이 급감하면서 2, 3년 후에 공급난이 오나 그럼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집값 상승을 생각하시는 거죠. 집값 상승을 생각하시는데 2009년 이후에 3년이 지난 2012년 정도쯤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무슨 일이 그 당시 부동산 시장의 이슈였는지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때 부동산 시장의 가장 최고의 이슈는 전세 가격 폭등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을 할 때 어떤 부분끈으로 이어가야 되냐면 주택 가격의 상승이 먼저가 아니라 전세 가격의 상승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다. 즉, 집값 상승은 전세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어떤 부분이 발생을 하게 되죠? 전세 가격이 너무너무 상승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집을 차라리 살까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가 나타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택 착공이 급감했다라는 얘기는요. 1차적으로는 전세 가격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연계해서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되고요. 이것들이 전세 가격 상승으로 구체화됐었을 때는 다시 한번 집값의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계셔야 될 것 같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투자를 하는 게 좋냐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미치는 시장이 미치는 영향 부분이 2, 3년 후에 집값이 올라간다가 아니라 바로 이러한 상황이 전세 가격 상승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그 시점에 무슨 투자 방법이 좋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바로 직전에 제가 오늘 얘기해드렸던 것들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갭 투자와 관련된 부분, 전세 사기와 관련된 부분이 지금 여러분들로 하여금 굉장히 힘들게 만들고 고민하게 만드는 부분이 되겠죠. 즉 여러분들은 집을 산다 안 산다의 문제보다는 앞으로 닥칠 전세 가격의 변동성에 대비를 하면서 어떤 투자를 해야 될까라는 고민들을 하셔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2009년도에도 당시 주택 인허가 물량들이 크게 줄어들었고요. 지금도 역시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PF 대출 문제 얘기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미분양들이 많아지니 분양을 안 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집값이 부족해지니까 집이 부족하니까 집값이 상승했다가 아니라 그 다음에 나타났던 현상들은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나타나는 구매 수요의 감소, 여기에 따른 전세 수요의 증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레프밍님께서 지금 올려주신 부분을 보게 되면은요, 2009년하고 2011년 사이 W 반등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들은 어떻게 보시는 문제가 아니라 큰 그림으로 보게 되면은요, 그 당시 아마도 어떤 소폭의 이슈가 있었을 겁니다. 지금 뭐 저도 완벽하게 다 모든 것들을 기억하는 건 아니니까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그 당시에도 집값이 오를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대하면서 많은 분들이 시장을 노려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슈들이 있었을 때 그 지역에 나타났던 일부 지역의 반등들이 시장 그 반영이 되면서 올라갔던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 전체적인 움직임은 W 반등이라고 말하기에는 아마도 일부 지역의 반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 강남 지역의 반등이었습니다. 그때도 여러분들 2011년이었죠. 10년, 11년도 특히 이제 2010년 같은 경우도 강남 지역의 재건축의 반등장에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생각하시는 게 좋고 큰 그림으로 보게 되면 이렇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지만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인허가의 감소, 그다음에 착공의 감소라고 하는 부분들은 집값의 상승으로 바로 연결되는 거라기보다는 전세 가격의 움직임으로 연결이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전세 시장에 굉장히 좋지 않은 이 분위기가 달라질 소지가 집값의 상승보다 제일 먼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기본 구조를, 이 기본 얼개, 이 부분을 먼저 이해하고 준비하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가 안 되시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질문을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제가 간단하게 언급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미분양이 감소하는 부분들, 그 외곽 지역 같은 경우는 섣불리 들어가지 않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나 여러분들 집값의 상승을 먼저 계산하지 마시고 전세 가격의 상승 가능성을 먼저 계산하고 전략을 세우고 준비를 해라.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요. 자, 송주님이 저 위에서 질문을 올리신 게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에 근무하게 되면서 오히려 집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큰 기회를 놓친 것을 만회하는 방법은 전세 난민으로 살기는 지겹지만 실거주와 투자처를 분리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저는요, 똥주님이 탈색조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뭐냐, 지금은 실거주와 투자처를 분리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시점이죠. 근데 그렇게 생각했던 그 시점이 어떤 시장 환경이기 때문에 그러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실거주와 투자처를 분리하지 않는다의 개념은 그때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좀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전세 가격이 앞으로 2, 3년 후에 전세 가격이 상승을 하고요. 이러면서 집값이 다시 올라가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그쵸?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한참 뒤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상승과 하락을 거쳐 다시 상승장으로 나오는 시점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자, 그런데 이 시점에 내가 충분히 뭐 열심히 노력해서 통장에다가 돈을 좀 만들어 놓고 그때 또 대출 시장이 괜찮고라고 한다면 이 시점에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고의 입지를 선택해서 들어가시게 되면 그때 상승장이 맞물리면서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 입지가 좋은 것부터 오르잖아요. 그러면 실거주와 투자처를 분리하지 않고서라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사실 2014년, 15년 이때 별 생각 없이 그냥 나 강남 들어가서 살 거야 라고 해서 그때 최대한 심지어는 영끌에서 그때 만약 들어가셨다라고 하면 그분들은 최고의 선택이었거든요. 실거주와 투자처를 분리한 것도 아니고요. 실거주와 투자처 생각하지도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실거주를 생각했는데 시기가 맞아서 엄청나게 오른 거거든요. 저는요. 그래서 똥주님이 말씀하신 것 실거주와 투자처를 분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는 지금 시점에 내가 알고 있는 시장 분위기에 맞춰서 내가 생각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시장의 최악의 상황으로 오잖아요. 그러면 입지가 좋은 곳의 물건들이 가격들이 싸지게 되고요.
싸지게 되면서 오히려 실거주를 하면서도 투자처를 분리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실거주와 투자처를 분리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해요. 왜? 실거주 옮겨봤자 별로 뭐 도움 다 안 오르면 그게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송주님의 그 생각은 지금 시장에 맞는 생각일 뿐 내 생각과 시장의 그 합리적인 투자 방법은 또 시장의 분위기가 달라지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실거주와 투자처를 분리하지 않고서라도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세 가격 상승과 정부가 집을 사라고 하는 시점과 그래서 집값이 올라가려고 하는 꿈틀대는 시점이 맞물렸을 때 이때는 그냥 입지 좋은 곳에만 들어가셔도 속된 말로 남는 장사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건 맞습니다. 실거주와 투자처 분리하는 거 오케이. 하지만 이것들은 무조건 맞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때 가서 후회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거주와 투자처를 분리해놓고 투자 금액이 줄어들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투자 금액이 줄어드는데 어떻게 되느냐? 외곽 지역의 집값이 올라가려는 시점이 상승장 중후반부인데 이때는 괜찮아요. 근데 초창기는 차라리 입지가 좋은 곳으로 다 같이 넣고 들어가는 게 낫다라는 거죠. 분리해야 된다라는 생각, 그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다. 이 부분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 뒤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 엘림인가요? 하여튼 저는 재건축을 좀 보고 있습니다. 잠실은 큰 폭으로 빠졌다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고요. 목동은 거래가 덜해서 덜 빠진 부분도 상대적으로 적고 요즘 다시 오름폭도 덜한 폼입니다. 두 가지 패턴 중에서 어떤 부동산을 노리는 게 좋을까요? 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맨날 얘기하는 그 저의 특징이 있죠. 질문이 틀렸다. 라는 표현들을 제가 많이 하는데요. 저는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질문이 틀렸다가 아니라 두 가지 패턴 중에 어떤 부동산을 노리는 게 좋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좀 바꿔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패턴은요. 잠실과 목동뿐만 아니라 모든 동네에서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 패턴이 언제 나타나느냐? 사람들이 좋다라고 하는 더 좋다라고 표현하는 동네에서 잠실의 모양이 나타나고요. 조금 더 덜하다는 그 동네에서 목동의 패턴이 나타나는 뿐입니다. 중요한 거는 그 지역 중에서 지금 현재 싸게 살 수 있는 상황이 어디냐가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냥 투자자라면 원래 선호도는 목동보다 잠시 조금 더 높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게 되면 목동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잠실이든 목동이든 내가 들어가서 실거주한다라는 어떤 상황과 맞물려서 이 동네가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개념이면 뭐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고 투자자라고 얘기를 한다면 저는 둘 다 잠실과 목동 같은 경우 중에서 잠실과 목동이 둘 다 안 움직였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그래도 조금 더 선호도가 그 사람들의 수요가 더 많이 들어오는 잠실 같은 경우에 먼저 들어간다라는 개념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또 목동 같은 경우는 재건축이라고 하는 부분이 걸려 있고 토지거래 허가제라고 하는 부분이 걸려 있죠. 결국에는 목동은 재건축과 토지거래 허가제, 그중에서 토지거래 허가제가 되게 많이 이슈가 됐었을 겁니다. 그래서 목동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약간 좀 길게 보는 투자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좀 표현이 어떻게 들리실지는 모르겠는데 두 가지 패턴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더 복잡한 패턴이다. 하지만 선호도가 높으냐 나쁘냐라고 얘기하는 쪽으로 접근한다면은 둘 다 움직임이 없을 때 가장 괜찮은 곳으로 들어가는 패턴을 잡아야 될 것 같고요. 목동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재건축과 관련된 이슈와 토지거래와 관련된 위해서 눌림목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리고 난 다음에 선호도가 조금 더 덜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움직이는 폭이 조금 둔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패턴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이 스스로 조금 더 빨리 움직임이 좋다라고 그래서 내가 그 투자하는 쪽으로 접근한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선호도가 조금 더 높은 곳 지금 상황에서는 잠실이 좀 더 나은 거였겠죠. 하지만 지금은 잠실은 좀 더 올랐죠. 그러니까 조금 지금 현재로서는 애매한 상황인데 지난 연말 같은 경우에 잠실 같은 데 들어가는 경우가 훨씬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밖에 또 다른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티네스님, 향후 집값 전망으로 볼 때 다주택과 똘똘한 채 어느 포지션이 5년 후 수익이 좋을까요? 이거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 단계에서 변수가 들어가요. 정부가 무슨 행동을 할지, 외부 변수가 무슨 행동을 할지 그 부분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드리면 손해보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왜 그러느냐? 알 수가 없는데 불용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어 라고 하는 것만 기억이 나시겠죠? 그래서 원래 이런 질문을 해주시는 거는 전문가들이 되게 싫어하는 질문일 수밖에 없고요.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하시는 분이 이 상황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느냐? 예를 들어서 결론적으로 5년 후에 뭐 다주택이 훨씬 더 좋은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쳐보겠습니다. 근데 똘똘한 채가 더 좋다고 누군가 말했는데 그 이후에 뭐 외국의 어떤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분위기가 확 바뀌어서 다주택이 더 좋아진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들을 어떤 변수가 나타날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두루뭉실하게 얘기를 하는 건데 사람들이요. 그것들을 가지고 만약에 틀렸으면 틀린 내용만 기억을 하시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말을 안 하려고 한다는 거. 그래서 그걸 질문해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질문을 받지만 이런 경우가 참 답답하거든요. 이것들은 전문가들이 절대 답을 해주기 싫은 답변이다. 그리고 틀리면 손해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 답변이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아예 처음부터 생각 안 하시는 게 좋다.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은 본질적인 부분으로 또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다주택과 똘똘한 채 어느 포지션이 유리할까요? 라고 얘기하는 것들은요. 그 변수의 항목에 의해서 좌우가 되거든요. 5년 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주택이 좋은 시점은요. 집값이 최악인 상황이거나 집값이 떨어졌을 때 상황이 가장 좋습니다. 왜? 규제가 없고요. 다주택자 한다고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정부도 가만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주택 포지션이 훨씬 더 유리한 거예요. 근데 똘똘한 채 포지션이 언제 유리하느냐? 정부가 규제를 하기 때문에요. 규제를 하기 때문에 물건을 여러 채를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이왕이면 입지가 좋은 거 하나만 잡게 되잖아요. 그래서 똘똘한 한 채 포지션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즉 정부의 규제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변수에 따라서 다주택자 포지션과 똘똘한 한 채 포지션이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 본질을 제외한 채 5년 후 어떻게 될까요? 라고 얘기하는 질문이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답변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대답을 안 하고 싶어 하는 거라고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 질문에 있어서 본질과 포인트가 뭐냐? 정부 규제라고 하는 부분이 나올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예요. 정부 규제가 나오려면은요, 집값이 상승해야 되는 시점이 전 단계에서 나와야 되는 거고요. 정부 규제가 안 나오려면은요, 시장 자체가 안 좋아서 완화 시점이라고 하는 오히려 반대 규제, 완화라고 하는 정책이 나와야 돼요. 이 부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것에 5년 후 수익이 좋다 여부는 애매하다. 그것보다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시장 자체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주택을 사라고 얘기하는 시점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다주택자 포지션이 좋냐 나쁘냐 그 부분을 생각하셔야 된다. 다만 현재 큰 사이클로 보게 되면 앞으로는 다주택자 포지션이 조금 유리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라고. 왜냐하면 시장 사이클로 보게 되면 상승장 후반부 다음에는 조금 애매한 침체기, 그 다음에는 다시 상승기로 넘어가는 그런 포지션이 나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큰 사이클로 봤을 때는 그럴 포지션이 조금 더 높아 보인다.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은가쟁쟁님 이렇게 표현하셨네요. 인허가 물량이 증가하고 전세 가격이 오르면 매매가는 오르지 않는 상태에서 갭이 줄어드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지금 계속 공부하면서 그때 투자로 들어가면 된다로 이해하는 게 맞을까요? 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때 투자로 들어가면 된다이기 때문에 그 전 단계에서 투자를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때 그 전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단기적인 투자 포인트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투자처로 들어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오케이. 하지만 큰 흐름에 있는 투자는 갭 투자 부분이 되겠죠. 그런 부분으로서는 오히려 그때가 투자 포인트다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해 보이십니다.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리님, 금리가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혹시 경매 시장은 점점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의견이 궁금합니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역시 큰 그림으로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죠. 중요한 거는 그건 것 같아요. 경매가 유리해지는 시장은요. 직전에 사고 친 사람이 많을 때가 라는 전제가 좀 붙습니다. 이 사고 친 때가 많다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반적으로 경매 물건들은 물건들의 대출이자를 갚지 못해서 나오는 임의 경매가 가장 많죠. 그 얘기는 직전에 대출을 받았는데 그걸 못 갚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때 바로 직전에 영끌했던 사람들이 나오는 물건들이 상당히 많아지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예를 들어 상업용 물건이라든지 그런 물건들을 보게 되면은 그 직전 단계에서 또 영끌했던 분들이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서 나오는 물건들이 많죠. 그래서 보면은 직전에 굉장히 버블스럽게 뭔가가 막 난리가 날 정도로 막 부동산에 미친 상황,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시장이 위축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경매 물건이 많이 나오게 되고 이때 가격을 훨씬 더 떨어뜨려서 살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경매 시장 같은 경우는요. 경매 시장이 뭐 피크다 안 피크다를 떠나서 일반적으로는 박앤세일의 시장이 경매 시장이기 때문에 모든 시장에 적용이 되겠지만 가장 좋은 물건들이 많이 나오는 시점은 확실히 상승장 이후에 급등장 이후에 여러분들의 심리가 위축되고 물건들이 쏟아져 나올 때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경매 시장이 점점 더 기회가 많아질 것 같다. 그 말에 대해서는 저도 100% 동의를 합니다. 다만 또 그만큼 여러분들이 경매 시장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뒤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열님인가요? 질문 내용이 굉장히 길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3번 일기 신도시 리모델링 단지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현재 안양 미분양 아파트 구매 후 10년 보유한 3번 7단지를 매매할지 보유할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 유지와 주변 단지들이 리모델링이 다수 이루어지면 긍정적으로 생각되지만 기존 10년 동안 흐름을 보게 되면 부정적으로 생각이 되는데 저의 의견을 한번 물어보고 싶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네요. 일단 이거는 누구의 전망보다는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해요. 다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안양 미분양 아파트 구매 후 그다음에 10년 보유한 3번 7단지를 매매라는 게 결국 팔 건지를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두 채거든요. 근데 두 채의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느 정도 지금 완화해줘서 견딜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죠. 각종 이제 규제가 어느 정도 완화가 돼서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포지션을 잡기를 원하냐면은 여러분들이 1주택 양도세 비과세라고 하는 포지션에 꽂혀 있는 분들이 아니라면 약간 두 채 정도 전후로 되는 다주택자 포지션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집값이 떨어지는 시점이 되게 되면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을 때 전세로 보존하는 어떤 포인트가 하나가 있고요. 집값이 상승하게 되면 그만큼 올라가서 그것들을 나의 자본이득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부 규제가 강화되는 상승장 중반부터는 똘똘한 한때 포지션이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유리하다고 보는데 일반적인 분들한테는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는 두 채 정도는 가져가시는 포지션이 낫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이런 포지션으로 가는 게 아니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가는 포지션이 조금 더 유리하긴 하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일시적 1가구 2주택 포지션은 그거 외에는 다른 시장을 보는 눈이 늘어날 가능성이 좀 떨어집니다. 저의 경험도 그렇고요. 또 다른 분들의 상황을 보더라도 나 자신을 어렵게 만들어야 그것들을 타개할 수 있는 궁리를 하게 되고 그것들을 연습하게 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약간 다주택자 포지션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본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일기 신도시 리모델링이라고 딱 3번이라고 하나를 지정해 두고 계십니다. 근데 저는 일기 신도시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부분은 지난 몇 년간 리모델링 때문에 되게 많은 단지가 애를 먹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3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거예요. 근데 3번을 매각하고도 다른 동네에 더 좋은 입지의 리모델링 단지 또는 또다시 뭐 여러 가지 기회가 나와서 분양권이든 기타 등등 또 바꿔 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거든요. 이거는 궁리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지역들을 되게 다방면으로 보는 사람들한테는 이것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으로 최고의 수익률을 보겠다라고 하는 목적으로 다른 거를 안 보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송경렬님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일기 신도시 리모델링 단지라고 하는데 그 단지 중에서도 어차피 3번은 리모델링이 가능성이 더 높은 동네잖아요. 3번은 3번 나름대로 좋은 곳이면 틀림이 없지만 그것들을 매도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지역들을 보시면서 갈아타는 그렇게 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라고 하는 개념도 또한 만들어질 수 있고요.
시간이 경과한다면 또 그것들에 대해서 또 다양한 다른 방식으로 또 파생시켜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지고 있는 물건 두 건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면 여기서만 집중되지 다른 것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본인 능력을 키우는 데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안양 3본 리모델링 단지 부분에 대해서는 매도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지금보다 관심을 조금 버려라. 그리고 조금 더 좋은 지역의 다양한 곳에 대해 관심을 두면서 버렸을 때 가져갈 수 있는 더 좋은 지역이 어디가 있고 그 지역의 아파트, 그 지역의 대상 물건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시는 게 맞다. 이게 맞는 거지. 그리고 이 부분은 앞으로 무언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 굉장히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실수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예전에. 자, 그다음에 쭌파님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구성이 이 편한 세상이 고분양가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몇 개 평형을 제외하고는 완판됐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요? 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조금 오해의 소지는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쉽게 말하면 용인 플랫폼 시티죠. 이것에 후광을 입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진짜 플랫폼 시티로 들어가시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구성역 주변이고요. 그래서 사실상 용인 12억 이게 될 줄 몰라서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죠. 고분양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완판되는 경우는요. 그 뒤에 무언가 호재가 되었을 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호재가 굉장히 앞으로의 파급 효과가 큰 곳들일 때 저는 개인적으로 용인 플랫폼 시티의 개발 계획이 그다음에 진행 과정이 이 부분들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고분양가는 안 들어갑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요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고분양가인 경우에는 오히려 그 주변에 있는 예를 들어 이 편한 세상 그 주변에 보면 뭐 연원마을인가요? 뭐 그런 단지들의 가격과 비교해 보면서 오히려 싼 데를 찾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그리고 용인 플랫폼 시티가 좀 더 개발이 되면서 그 플랫폼 시티 안쪽으로 더 들어가는 게 좀 맞아 보여요. 다만 조금 부정적으로 표현을 했지만 그 용인이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구성역 주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미래 가치나 이런 것들을 보면 좋기 때문에 GTX라든지 그 밖에 되게 다양한 부분이 존재하죠. 그래서 고분양가로 들어가기보다는 이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싼 분양가 또는 싼 가격대 이것들이 조금 더 낫다고 보고요. 아니면 직접 용인 플랫폼 시티가 나중에 실제 분양할 때 사실 거기 단지가 많지가 않아요. 나중에 분양하는 곳이.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생각하고 거기에 가는 게 조금 더 유리했을 것 같다. 그걸 가지고 지금 고분양가인데 혹여 그것들을 갖다 플랫폼 시티에 후광을 업고 들어간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글쎄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라고 하는 본질에서 조금 벗어난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1시간 벌써 다 됐네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미분양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주택착공 인허가와 관련된 부분 이야기를 좀 진행했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 목요일 날 12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